매출을 한두 마디는 크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한 시간 내에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스님 오늘은 세뱃돈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문이 안 나오셨어요? 네? 세뱃돈. 회장님이 시시 당분에 그거 거기다 놔두고서 가지 내려오시라고. 오늘은 대답도 없으시네. 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가족. 일단 끝나면 또 이렇게 네. 말씀드려. 아이고 뭐 이게 이상하게 됐다. 뭐.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우선에 일단 주역에서 가족에 관계되는 캐로서는 여기 이제 요거 리, 화,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풍 위에 손이라고 하는 캐죠. 그래서 풍하가인이라 이렇게 하는 캐요. 이게 풍하. 요거 지난번에 내가 그 뭐 하나 설명할 때 했는데 그 이걸 왜 가인이라고 했을까? 요거는 이제 그 한데 불을 있고 불이 밑에 있고 바람이 위에 있어요. 그 불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타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는 집에 이제 가인, 집사람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 거석에서 보면 집사람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남녀를 불문하고 집사람 아닌 사람이 없지만 대개 우리 집사람 이하면 자기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게 한문으로 하면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바깥 사람 이하면 그는 남자예요. 그 남자는 집사람이 아니야. 밖에 사람이야.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실지 집안에. 그래서 옛날 그 거석 같은 게 보면 가옥 구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터가 이렇게 떡 있으면 우리는 절을 보면은 여기 대웅전이 이렇게 떡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요사체가 이렇게 떡 원래 전통 사찰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이런 가석에는 보면 이게 안채가 이렇게 떡 있으면 그 이게 안채를 그 집 터에 제일 중심되는데 안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채는 이 밖에 이렇게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채 바깥채라 그러잖아요. 바깥 집 밖에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깥채. 그 남자는 여기 집 밖에서 거처하는 거야. 그 집 안에는 어떻게 되냐? 거석이 거처하죠. 안주인 가인이 거처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이 사람은 여기서 옛날에는 전통적인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놓쳐서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불. 그래서 이 불씨를 요즘은 불 관리라는 게 뭐 스위치만 틀면 되고 전기도로만 다 되게 해결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성냥도 없고 이럴 때는 불씨 부엌에 항상 제 속에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걸로 가지고 해서 불을 일으켜 가지고 쓰고. 그래 지금도 어느 우리나라에 저 호남에 가니까 어떤 텔레비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꺼트리지 않고 이어져 오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고 뭐 그런 게 그 집에 한번 나오는 걸 내가 봤대. 근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옛날에는 이게 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불씨를 꺼트린다 이 하는 건 큰 잘못이야. 그래서 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불이잖아요. 불.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것이 풍하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제 이 지난번에 또 내가 이제 한 캐를 소개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뭘 소개했나요? 불이 밑에 있고
예, 그게 하늘이 위에 있는 예? 그런 어떤 행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천, 하늘, 이거는 불, 예. 이제 이런 걸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하늘이 밑에 있고 불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불이 위에 있는. 이건 대유야. 대유요. 그래서 나도 지금 갑자기 이걸 써놓고도 이게 외우고 있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대유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무슨 형국인가 하니 하늘 위에 불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불이 있다는 건 뭐예요? 태양이 하늘 위에 있는 불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중천에 탁 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 형국에서 이건 아주 굉장히 만사가 형통하고 좋은 그런 형통 거석인데 동인 맞아. 그게 천하동인이라고 그게 갑자기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동인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동인, 동지, 동창, 친구, 벗 이런 건데 이걸 얻으면 이거는 이제 아침에 이거는 하늘 밑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땅에서부터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형국의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위에 있고 태양이 밑에 있는 형국이 천하동인인 것 같으면 이건 대유 크게 거석하는 거예요. 이거 동인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을 다 성취하고 굉장히 운세가 크게 거석하는 그런 형국인데 근데 이제 더불어 본론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주역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보사님들은 이제 오랜만에 들으시는 거니까 우선에 이거 그냥 들어두시고 우리 빛나보살하고 우리 박홍용 선생하고 두 사람만 뭘 위주로 해서 내가 한 5분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내가 처음에 주역을 얘기를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쾌. 그 쾌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 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다. 그래서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쾌에다가 이걸 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풍화가인이다. 화천대유다. 천하동인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하나의 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를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갖다 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걸 수 있기까지는 그러면 아무 따나 무조건 갖다 걸면 되지 않냐?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타당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무조건 갖다가 엉뚱한 걸 갖다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옷을 마음대로 우리가 이게 우리 몸뚱이를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옷을 잘 입네, 본때가 나네, 옷걸이가 좋아서 저래 이러잖아요. 옷을 우리가 갖다 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돈이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마음대로 가서 갖다 걸 수 있지만 거기에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지를 위에다가 입는다든지 위에 입을 옷도리를 아래 밑에 바지로 입어버린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 합당하게 내 치수에 맞고 아무 옷이나 갖다 입을 수 있지만 내 몸에 갖다 걸칠 수 있지만 그렇게 걸치더라도 내한테 사이즈가 맞고 어울리는
내 얼굴형이라든가 몸체에 어울리는 걸 갖다 걸어놔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옷을 입히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합리성이 있고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주역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내가 내 몸에 옷을 갖다 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사람이 좋은 옷을 선택해서 갖다 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갖다가 내 몸에 갖다 걸치는 옷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요. 나는 화려한 걸 좋아한다. 뭐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검소하면서도 우아하고 그게 멋스러운 걸 좋아한다. 또는 뭐 어떤 게 나는 레이스가 많은 옷을 좋아한다. 이런 게 각기 그 옷을 갖다 내 몸에 갖다 거는 거에 대한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어떤 게 됩니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옷 입은 것만 딱 봐도 저 사람이 직업이 뭐이다. 저 사람은 지식의 수준이 어떻겠다. 또는 저 사람의 취향이 어떤 사람이다. 이거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특별하게 세계 아니더라도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올로는 아가씨들 기다리고 떡 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오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온다고 한껏 모양을 내고 서울에 어울리는 옷을 양장을 하고 아가씨가 뼈딱구두를 신고 오지만 그 사람이 딱 보면 알아. 저 시골 아가씨구나. 자기 몸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있고 촌티가 나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어감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그 옷을 걸치고 다니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자기한테 어울리게 입었는가 이런 것이 대부분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걸 수 있는 것은 내가 뭐예요? 사회과학적 지식 또는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풍부하게 여기 갖다 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식이 떨어지고 모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갖다 걸 수 있는 게 빈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어떤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뭔가를 사물을 보는데 객관화시킬 줄 아는 이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그 주역이 주는 큰 공부다. 이랬지만 객관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이야. 지식인데 그 지식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러면 점괘가 맞겠어요? 내가 내 지식의 수준을 갖고 이거 점을 지금 쾌를 푸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다 의미를 갖다 걸거든. 그리고 풀어보는데 내가 지식이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점괘가 맞아버리게 틀리게 버리죠. 그러니까 점괘를 원망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그런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식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그리고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따라서 굉장한 이 점괘를 해석하는데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 주역 참만 들어봐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한 독서량을 늘려서 인문학적 지식을 늘려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주역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주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주역책을 이렇게 내가 이 주역 텍스트로 어떤 주역책을 선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주역책들이 되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그 대개 이게 풍화, 가인 이렇게 있다. 그 가인은 뭐냐? 그럼 우리가 복잡한 해석을 할 게 없어요. 가인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집사람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이 캐를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해. 그 지식만 정확하게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떤 점을 쳤는데 그 점괘에 따라서 그걸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막 복잡한 그 내용을 갖다가 할수록 오히려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내가 이 가족에 대한 강의를 좀 한번 하려고 보니까 너무 다양한 내용이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나. 한 시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에 그 한 2시간에 걸쳐서 최소한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스님이 돼가지고 불교적 해석을 주역으로 한다 이거 하는데 앞으로 불교적 해석도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것을 그래요. 우선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전에 먼저 한번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오늘 이제 보살님들인데 이게 지금부터 유익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요. 요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라는 말이야. 개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이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그냥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이 말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이 들어 있어요. 말에는. 그러면 개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 또 자아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단으로 보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정. 우리가 여러 식구가 같이 모여 살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이 가족은 집단으로 말하면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집단이에요. 이게는.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포유동물이 다른 포유동물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다. 사자들이 그 집단을 형성하고 살잖아요. 자기들 그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요. 우리 경원사 개도 아닌데 경원사 요즘 강아지들이 4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거든. 그래 여기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장 원초적인 집단이고 가장 처음 시작하는 작은 단위의 집단이에요. 이게 집단인데 이 가족의 집단은 어떻게 보면 혈연이 모여서 돼 있어요. 특성이. 그런데 이 가족의 구성이 뭐냐면 이 가족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가족의 구성에서는 가족 속에 있는 게 우리가 각기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래서 이 개인은 어떤 개냐면 매우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상 개인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다 사용했을 것 같죠. 이 인류가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고 그 개념이 성립돼서 개인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안 된다는 거예요. 14세기에 서양에서 개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 이러죠. 이 고대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간. 그냥 인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있지. 예. 그 인간은 뭐냐? 이거는 인간이라는 말은 이거는 법률적인 의미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야. 이 사이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개인은 최소 단위의 개체, 사람의 개체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법률적으로 딱 그것을 하면 요즘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난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국가에 나를 등록을 할 때 내 개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호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적. 이 호적이라는 게 뭡니까? 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개인으로 독자적으로 내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부 문서에 나를 등록시킬 때 어디에 시킵니까? 우리 집에다 등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무개 아들, 부모 밑에 아들, 또는 나중에는 내가 독립해서 그거 하면 그래 여기 이 호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호주가 있는 거예요. 호주. 호주가 뭐예요? 그 집의 주인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호주는 누가 하느냐? 여자는 못해.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예를 들어 내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80이 먹은 어느 한 여인이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러면 여자는 호주가 못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원래 있던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친정에 가면 내가 나이가 80인데 친정 아버지가 살아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사실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 그 친정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친정 오빠한테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빠도 돌아가시고 없어. 밑에 동생이 있다든가 집에 우리 친정 호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그럼 밑에 뭐야? 손잡벌 되는 호주가 있어. 걔가 뭐야? 나이가 3살이야. 여자는 호주가 못 되니까 그럼 걔 밑으로 내 호적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어. 옛날에 그 세기. 이거 불과 바꾼 지 몇 년 안 됩니다. 노무현 때 와서 이걸 없앤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그 호주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여자도 딱 그래 아들을 보면 호주가 못 된다 하는 건 뭐예요? 집 주인이 못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그 남편도 없고 어떻게 없는데 내가 하나 아기를 낳았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게 그런 걸 입증해. 요즘은 그런 명칭이 통용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뭐예요? 사생아라 그러잖아. 왜 사생아라 그러냐? 얘는 호적이 올릴 데가 없는 애다 이 소리야. 왜냐? 엄마 앞으로는 호적을 못 올리니까. 그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노무현 때 그걸 없앤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 없애준 것만 해도 노무현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야.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석들이. 그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또 거석하면 그 거석하잖아요. 그 뭐이고 요즘 이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헤어진다. 그러면 양육권을 누가 가질 거냐? 옛날에는 물어볼 것도 없고 무조건 남자가 양육을 하게 돼 있어. 그러고 그게 길러 애가 내가 데려다가 실질은 길러도 호적상으로 내버림을 못하니까 신랑밖에 한테밖에 못 올리니까 그러면 신랑이 앤 거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양육하고 내 이름으로 호적에 다 올리게 돼 있는 거. 내한테 권리가 다 있고 모든 게 돼 있죠. 그렇겠네. 그거 얘기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도 뭐 할 정도로 이 안에 복잡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 어느 날 우리가 한 사람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국가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개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도 못했는데 그 개인을 그게 소위 말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을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게 17세기 와서 서구 사회에서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완벽하게 잘 돼 있느냐 그렇진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개인이라는 걸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와 있어. 지금 현재 와 있고, 그래.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아는 뭐냐? 자, 이게 매우 철학적인 용어예요. 철학. 이게 이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주역의 캐를 해석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주역 캐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냐 이거야. 내가. 자, 내가. 이게 참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야 되게 돼 있어. 얘기를 해야 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여기 이제 불교하는 사람만. 불교적 자아. 자아라는 게 나라는 뜻 아니에요. 나. 불교적 나는 뭐예요? 나를 어떻게 규정 짓습니까?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스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네가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이다. 네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네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이 불교적 자아야. 그런데 기독교 이게 가장 요즘 이제 이게 대비해서 설명하기가 가장 좋은 내용이니까 기독교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자아는 뭡니까? 피조물이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줬고 나의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운명과 나의 삶을 누가 결정시켜 주느냐? 저 나를 창조해 준 창조주가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하냐? 피조물로 인식하는 거야. 피조물로. 그러면 이 불교적으로 내가 삶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똑같은 주역의 캐를 놓고 볼 때 인식하는 것과 피조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해석은 천지 차이로 어긋나고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오겠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면 내가 뭐 어쩌고 나를 뭐 어쩌고 이래서 하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에서 보면 거기에 아주 복잡한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아라고 하는 말 자체 하나에도 이처럼 복잡하고 거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 하는 이게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족, 이걸 좀 얘기하기 전에 이제 끝으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보살님들이 인간인데, 인간, 그냥 우리가 막 쉽게 그냥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라는 말 속에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 그걸 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인간을 구별할 때 이제 막 무슨 요즘 현대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인류를 갖다가 그 전문 학술적 용어로는 호모사피엔스라 이렇게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인간 그래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또 뭐 호모 무시락하고 뭐락하고 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예, 내가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 다 용어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예. 근데 그러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직립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서잖아요. 동물 중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서는 이 동물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게 무슨 원숭이나 뭐 저쪽에 그 속에 고릴라 같은 것도 그 속에 영장류로서 무슨 살아가는 것은 같지만은 사람 모양도 이렇게 딱 직립을 못해요. 잘. 그 동물이. 가장 직립을 하는 동물을 내가 하나 딱 봤어. 딱 봤는데 근데 그 속에 안에는 또 그렇지도 않게 돼 있다 하더라고. 그 신체적 구조상으로는 그게 뭐냐? 저 남극에 사는 펭귄이 반듯하게 맨날 서 있더라고요. 직립 딱 하고 있대 보니까요. 예, 그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 직립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립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내가 그래서 봤어요. 산에 사는 멧돼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야. 하늘에 대한 관심도 없겠지만 하늘을 못 보는 거야. 그 땅만 쳐다보잖아요. 맨날 이래. 내 얘기하는데 그 성은 안 갖고 있지만 동물은 얼굴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사람은 얼굴이 여기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동물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소 같은 거 이런 게 개 같은 거 보면 눈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앞을 주시하지 않는 거야. 이것들은 옆을 보는 거야. 항상. 아니 이렇게 붙어 있다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은 눈을 딱 이렇게 이게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이것들은 초점 맞춰서 보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멀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게는 뭐냐면 눈이 그렇게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동물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뭡니까? 먹이를 찾는 거 아니에요. 먹이를. 사람은 눈을 반드시 먹이를 찾는 데만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먼데 하늘에 뭐 먹이가 있습니까? 없지. 이건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저 방에 들어와서 내 방에 들어 보살님들 그 사람은 그림을 보면 내가 자꾸 추상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추상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 추상적 사고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 현실 속에 형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고하는 거야. 이게 추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불교를 한다 뭐 기독교를 한다 매우 추상적인 겁니다. 이게 죽으면 극락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실정에 보여줄 수도 없지만 아무도 그걸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래 그런 추상의 세계를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직립하면서 그 보는 것도 그런 게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 하면 추상하면서 언어를 사용해요. 다양한 이게 우리가 말이라고 것이 이게 이제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도 참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게
지식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면요. 보살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이 인간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다양하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알고 있는 것만큼 사고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자아라 이렇게 했죠. 자아인데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의외로 지금 우리 그 속에서도 보면은 현대인들이 대학 교육도 받고 상당히 지식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 같지만 이 우리 같은 사람이 임효린 같이 이렇게 거듭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자아인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물론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외로 하고 하는 겁니다. 자아인. 그래 자기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잘 인식 못하고 뭐냐면 나는 아무개의 엄마, 아무개의 신랑의 아내. 예, 무슨 그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예? 뭔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남편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아내일수록 오히려 자기 그 속에 없는 거야. 그러고 뭐냐면 자기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 자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사회에서 아무개의 아내로밖에는 역할이 없는 사람. 이 사회에서 아무개의 어머니, 아무개의 무슨 엄마로서만 역할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자기 사회적 역할이 없는 사람 많잖아. 의외로. 그래서 그 자아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이 사회에 뭔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활동.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고 카카오 스토리를 한다. 그럼 어떤 사람 보면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보면 다양한 내용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나도 요즘 카카오 스토리를 이렇게 그거는 흥미를 안 가지고 안 하다가 요즘 하는데 그 보면 여성분들도 다양한 것은 이렇게 자기 내용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맨날 먹는 거 이렇게 음식 그거 올린다고 해서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얼굴만 맨날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즘은 다른 이런 매체가 많잖아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를 활동을 하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자아를 이제.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사람 다양한 감정. 이 강아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만 막 꼬리를 흔들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알지만 그러나 얼굴로 웃는다든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게. 사람은 슬픔한 눈물을 흘리고 기쁨만 웃고 천만 가지의 얼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쓸쓸하고 외로우면 쓸쓸하고 외로운 표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보면요. 이게 어떤 사람은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인가? 그 내가 물으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거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톡스를 안 맞아도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성을 아주 섬세하고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그걸 잘 표현할 줄 아는 게 참 좋아요. 그건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자기 내면의 그
감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은 상대한테 그 자기 감정을 안 내보여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성을 좋으면 좋을 때 좋다고 하는 것을 내보여주고, 또 기쁘면 막 기쁜 걸 딱 보여주고, 슬프면 슬픈 걸 보여주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짜증나고 화나는 것은 좀 감추는 게 좋다. 뭐 자꾸 그것도 드러내면 좀 곤란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좋아하는 거는 잘 안 드러내고 짜증내는 것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문제인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많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근데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 도덕. 우리가 이제 이게 요즘은 철학적으로도 발달이 돼가지고 윤리, 도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옛날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딱 하나를 기준을, 윤리, 도덕을 딱 세우면 그게 절대화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인식을 하는 게 뭐냐, 상황윤리라고 해서 시대와 역사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윤리도 기준이 달라진다. 막 내가 요즘 자꾸 그러잖아요. 무슨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근데 효도해야 된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는 효도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요. 그게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효도해야 된다. 막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지. 이제 보면은. 그런데 그래, 어쨌든 간에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또 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도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을 걸 훔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데도 자꾸 어디 가서 막 뒤져가지고 먹잖아요, 강아지가. 그래 먹으면 그게 나쁜 기다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것들은. 그게 그렇게 하고 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들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뭐 우리가 보면은 그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그게 뭡니까? 저 방금 가서 막 조그마한 거 키워도 산에 가갖고 막 노루를 잡아먹고 막 그 고라니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피치를 해갖고 오고 저래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들이 그거 살인하지 마라 이것만 그 살생하지 마라 그게 그거 통합니까? 그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들한테는. 그런 것처럼 그래. 그러고 이제 이런 특성인데 이 밖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이게 불. 아이고 뭐 그것도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냐 이 하는데 이 인간은 어느 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불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게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불보다 위험한 게 없잖아요. 불. 인간이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렇지만 인간이 불을 다루는 걸 배우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불로서 오는 모든 문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조리해 먹기도 하고 난방도 하고 모든 에너지가 이게 지금 전기라든가 이런 게 다 불 아닙니까? 불. 예?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든가 막 우주여행을 한다고 삼는 그런 것도 다 불이고 불로 가지고 하는 거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게 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활용해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요즘 막 일본 같은 데 원자력 발전소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게 무슨 그 셀륨이 유출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것도 불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거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그런 그 불로 가지고 인해서 문명을 가지고 있어. 문명. 이 참 문명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문화, 문명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은 말이면서 또 엄격하게 따지보면 좀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문명, 문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포유동물인데
아까 이걸 밥 먹으면서 또 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포유동물로서 사람이 뭐냐 하면 남녀 그러니까 암놈, 쑥놈 우리는 사람한테서는 암놈, 쑥놈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암놈, 쑥놈이거든. 근데 암놈, 쑥놈이 공동으로 유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남자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젖을 먹이는데 사용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기를 놓치면 젖을 안 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젖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오래 전에는 사람 남자도 젖이 나와서 밑에 새끼 젖을 먹였다는 증거라는 거야 이게. 어떤 생물학자들의 얘기는.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어떻게 자꾸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요. 바닥 말라붙어지. 그러면 젖꼭지는 다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인류가 거의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놓기만 하지 젖을 안 먹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젖의 본래 기능은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기능이잖아요. 안 먹이면 이게 자꾸 말라 들어가고 나중에 여자들도 남자처럼 젖이 없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기 보면 며느리 낳았던가 딸이 아기 놓으면 큰일 난다. 먼 후손들이 가가지고 젖이 말라버리고 없어져버리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젖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그 젖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는 포유동물인데 이제 그 포유동물 영장류 포유동물 영장류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한 번에 새끼를 하나를 놓게 돼 있어요. 하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 이게 그런데 혹 보면 쌍둥이도 놓잖아요. 그래서 혹 쌍둥이를 놓을 때를 대비해서 양쪽에 유방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이거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인간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그런 동물 중에서 이제 그 포유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이 포유동물은 뭡니까? 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늘포, 젖유, 알아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같은 것도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포유동물입니다. 그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이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남다른 의미라고 그러잖아요. 의미와 새끼. 이 새끼 사이에 다른 새 같은 거는 이게 알을 낳아가지고 그걸 부화해가지고 키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젖을 먹여서 키우지는 않는 거야. 젖을 먹여서 키우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이 포유동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포유동물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있어요. 진화를 가장 고동적으로 빨리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참 이 주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만 걸 다 얘기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다 돼가니까 우리가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음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자를 상징하고 이거는 남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많은 생명체 이 동물뿐만 아니고 또는 이 곤충 이런 것만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식물 같은 것조차도 양수로 되어 있잖아요. 음양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게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음양 동수인 생명체도 있어요. 한 생명체에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도 있어. 동물도 그런 동물이 있어. 동물이 있는데, 그런데 왜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돼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하면 진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화. 그 여기 암놈, 이 숙놈이 서로 유전자를 섞음으로 해서 더 우수한 종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열등한 종은 자꾸 도태되고 더 나은 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이게 두 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이 정도 아니까 스님이 뭐 생명체 그속에 굉장히 뭐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가 있냐면 모든 이 생명체는 어떤 게 있냐면 요 암놈과 이 순놈 이게 두 개가 서로 유전자를 섞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게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만들어 가지고 여기 또 암놈이 하나 생기고 쑥놈이 하나 여기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배가 되고 이거 또 나오면 유전자의 발전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건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 식물 같은 거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어. 이게 여기 있는 꽃이 여기 있는 거하고 맨날 요거를 섞고 요를 섞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안 하는 거야. 멀리 날려보내는 거야. 멀리. 씨앗을 멀리 날려보내고 이 꽃가루를 멀리 날려보내고 또 뭡니까? 그러면 이거 지능력으로 못하면 뭐예요? 벌, 나비 이런 게 와서 그걸 운반해 주는 거야. 그 되도록이면 멀리. 그 식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요. 그걸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게 보면 소나무 가면 똑같은 소나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춘향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나무가 있어요. 그 춘향이라고 하는 지역이 봉화에 가면 춘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참 솔나무 얘기까지 다 나오네. 이상한 그러나 이게 한번 이런 게 또 들어볼 만해요. 여기가 봉화라고 하는 내륙 지역인 것 같으면 이 봉화 옆에 이게 울진이라고 하는 울진 삼척 그 공비 나타났던 그 경북 울진 알지요? 여기 울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는 바닷지예요. 그럼 여기에는 소나무가 바닷가에 사는 소나무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바닷가에 나오는 소나무 곰송이라고 해가지고 해송. 그 바닷가에 나오는 소나무가 여기 울진 이 지역에 있어요. 이 내륙에 있는 이 지역. 이게 만나는 지역이야. 여기 춘향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 곰송은 해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무가 특성이 질기고 또 막 그게 해풍이라고 하는 강한데 그 살아남는 아주 그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이 내륙에 있는 소나무는 뭐예요? 목재 그게는 부드럽고 좋지만 강한 특성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한 목재가 부드럽고 거성한 이 소나무와 강한 소나무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두 개가 좋은 특성만 만들어서 우수한 소나무로 또 나온 게 거기 소위 말해서 춘향목이라고 건강송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그 춘향 쪽에 많이 있다 그래서 춘향목이하고 그쪽에서 산판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산악지대인데 옛날에는 왕실에서도 그것은 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있어서 일제시대 때 그게 철도를 놔가지고 막 봉화 이런 데 철도를 놔가지고 그걸 많이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춘향목이 유명해졌지. 반드시 그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춘향목이라는 말을 잘 안 사용하고 금강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이게 쭉 대간 이 너머에는 동해고 이쪽에는 내륙 지방이잖아요. 거기에 주 이래 설악산 같은 데 이런데 나오는 소나무가 다 공이 그 금강송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나무가 키가 크고 쭉쭉 뻗어 올라가요. 설악산에 가보면 이 소나무 하나가 아름들에도 이렇게 큰 아름들이로 크지만 쭉쭉 곱게 커가지고 나무 하나 베면 시골에 초가산 한 두 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커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이 포유동물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포유동물은 이제 뭐냐면 굉장히 그 유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포유동물인데 그게 어미하고 새끼 사이에 각별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이제 안고 키우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 똑같아요. 포유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래요. 안고 이렇게 하나 품에 안고 젖을 먹여서 키우니까 그 새끼하고 거석이 하는데 이 저런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포유동물이 여기 이렇게 여러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엄마 개가 있는데 새끼가 6마리를 낳았는데 여기는 쑥놈도 있고 암놈이 있거든. 그럼 이것들끼리 같이 건친을 해갖고 교배가 돼갖고 또 새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이 이 애미가 암놈은 같이 데리고 있고 이 쑥놈은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는 또 쑥놈이 한 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 같은 거 동물왕국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쑥놈이 한 놈 다른 데서 돌아다니던 놈이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 이걸 이제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딴데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다른 동물에서도 같이 여기 거석에 그 포유동물들이 같이 거석하면 같은 건친이잖아요. 이제 건친들까지는 길이는 같이 쑥놈을 이렇게 쫓아 보내서 멀리 보내지 않아도 저거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이 거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교배를 안 하는 그런 특성이 있대. 교미를 안 하는. 그 유전 거석을 머리 퍼뜨리기 위해서 왜 이걸 내가 자세히 얘기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 시간이 그러고 다 됐는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풍화가인이나 그게 또는 그 화천대유 또는 천하동인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원활한 설명을 할 수 있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그 사람도 이제 그 가족을 구성해하고 혈연 관계로 구성해가지고 사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는 보다님들이 안 들을 걸 생각해서 내가 조금 한 2, 3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법당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명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이 가족 구성이 이건 변하면 안 되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없는 것인데 어느 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 산업이 자본 이끌어 산업이거든. 그래서 자본 산업주의가 뭐냐 하면 동서를 막론하고 이 가족에 대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도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골치 아픈 문제가. 이걸 어떻게 문화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해당되는 거야. 나도.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있느냐. 인류에게 핵가족. 이 가족이 붕괴하는 거야.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나 좀 맛보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족이 뭐냐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부부 중심이야. 부부 중심. 그러니까 부부 중심에서 여기 아기가 나오잖아요. 요게 성장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부부가 아기를 키우잖아요. 이 부부가 같이 부부로서 사는 게 옛날에는 20세 미만에 결혼해서 이 사람이 70까지 살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70까지. 그러면 최소한도 50년, 60년을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15년, 20년도 같이 못 살아. 어떻게 하냐? 애가 한 10살, 12, 서너 살 되잖아요. 조기 유학이라고 마누라하고 다 보내버리고 지는 혼자 살아, 집에서. 그게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그 기러기 아빠니 뭐 기러기 가족이니 무슨 뭐 주말 가족이니 뭐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말이야. 아버지는 뭐 단순히 아기를 키우는데 내가 그냥 학대해주는 그 역할 그것만인가? 그러면 거기서 국가사회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장학금이라 제도라든지 무슨 그것 같은 거 제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대줄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돈 뭐 유학 가고 뭐하고 공부하는데 다 대줄 낀데 그러면 10살까지만 하고 뭐 어디 나가서 뭐 어디가 학교를 다니지 뭐 하니 정부에서 돈 대주고 뭐 대주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해포를 이렇게 뿌리면 뭐 그러면 어떻게 될 낀데 이게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도 가장 심각한 뭐 뉴스가 하나 뜬 게 그거 아니에요. 90 몇 살 먹은 노인네가 혼자 있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명절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아들, 딸 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가족이 있는데 뭐예요? 이게 할아버지란 말이야. 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손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넷 대, 4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같이 형성하고 살아. 사는데 뭐예요? 이건 떠버리는 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이거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떠 이제. 이것들만 저것들끼리 명절은 저것들끼리 놀잖아. 저것들끼리 어디 가서 폰도 빌려하고 놀고 저 어디 가서 뭐 외국 여행한다고 공항에 뭐 벅적벅적하고 뭐 어디 가서 놀고 이것들끼리만 놀고 이 두 세대는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지만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안 돼, 형편이 안 되고 뭐 이것들은 뭐 고생하고 자기도 외롭게 쓸쓸하게 있고 이것도 쓸쓸하게 있는 거야. 그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다 한 가족으로 한 가정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한 집단 체제 속에 여기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리고 요것들끼리만 놀아야 돼. 요것들끼리만. 저것들끼리. 그러고 뭐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참
참 감사하지. 예?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본 단위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